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오늘도 5분의 패널 나오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요. 김진욱 국립한국교통대 초빙교수,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재원 후보 총 득표율은 26.43%입니다. 다음은 유영하 후보 총 득표율은 18.62%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총 득표율은 54.95%입니다. 감산점 10%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9.46%입니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최종 후보자로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나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퍼즐인 대구와 강원, 제주 등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대구시장 후보에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홍준표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대구시장 후보 누가 선출될까 관심 상당히 많았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경선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넉넉하게 지지율을 앞서가는 양상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홍준표 후보에게 최대 25%의 감점을 하게 되는 그런 그랬었죠. 룰을 발표해가지고 한참 또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25%를 감점을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순위가 뒤바뀐 적도 좀 없었고 그래서 어떤 룰이 오든지 간에 그다음 어떤 감점을 하든지 간에 홍준표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구시장이었던 것은 일관된 경향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김재원 후보나 유영한 후보가 얼만큼 선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대부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지. 네.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안 된다는 데에서는 크게 의심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나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사실 거의 오차 범위까지 김재원 후보가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많진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 것에는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기보다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꾸준하게 그 경향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경선 전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단일화 얘기도 있었다가 결국에는 안 됐어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감점 1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했어도 결과는 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단일화 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됐다라는 사실은 그냥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김재원 후보나 유영하 후보가 출마의 명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떠난 지 49년 만에 돌아와서 갑자기 대구 사랑합니다. 저 대구시장 만들어주세요. 제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저희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이거 외에는 선거운동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는 것이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역을 돌아다녀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선거 나가려고 했다가 저 선거 나가려고 했다가 계속 기웃기웃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구 시민의 좀 평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좀 마음의 빚을 갚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빚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경선 기간 중에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선전을 했었지만 우리가 못 만들어준 것에 대한 하나의 마음의 빚을 이번에 또 갚아준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대선 후보로는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로는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군요. 네. 김진욱 교수님. 그리고 이번 대구시장 경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박심이었어요.
근데 결과 보면 박심은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지방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심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윤힘이라는 윤심이라는 이 그 키워드가 열쇠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측면에서 보면 대구와 강원 여기에는 지금 윤심이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구에서는 홍심이 홍심. 네.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심은 본인의 마음 아닌가요? 네, 그만큼 역량이 있었다라고 이제 한번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네. 그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의 인지도도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나왔는데,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3월 달에 대구로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내려가시면서 또 공교롭게도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다 못다 이룬 꿈을 여기 유 후보가 대신 이루어 줄 것으로 믿는다. 사실상 대놓고 지지 선언을 해주신 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에 방문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이때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있어요. 배석을 했었죠. 그리고 나와서 그 장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이때 확실하게 박심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로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심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심이 탄핵을 거치면서 그 여세가 사실상 이제 감소되어 가고 있다. 대구에서조차도. 그 기점이 이제 탄핵 정국이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구의 민심에서 차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운영 책임지겠지만 네. 여전히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은 이 보수의 정통 보수에서 만들어낸 후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를 맞춰가는 다음 차세대 주자가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차기 주자 한 사람 정도를 남겨두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발언 저희가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렇게 이제 지지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경선에서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어요. 왜 우리가 전에 이제 이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떻게 사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까지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3위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현실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어떤 인간적인 연민의 차원이지 정치적 영향력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게 이번 이제 대구시장 경선을 통해서 확고하게 확인이 됐고 애둘러 지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직설적으로 지지를 했고 또 후원회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과거의 인연보다는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이성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했다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뭐 차점자로 경선에서 졌지만 대선 이후에 꾸준히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대해 왔어요. 특히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젊은 층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감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뭐 윤심으로 흔들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정치적 영역을 저는 개척해 온 게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떤 위력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광역단체장을 다른 지역에서 한번 지내셨던 분이 대구에 와서 물론 지금 현직 대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렇죠. 대구의 광역단체장을 또 출마하고 그 출마하는 이유가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마한 게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 여론이 악화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이 일정하게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쌓인 마음의 빚도 있었고 또 홍준표 의원이 경선 끝나고 나서 주춤했더라면 정치적으로 휴지기를 가졌더라면 모르죠. 또 이런 어떤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독자적인 자기 정치 영역을 구축해 나간 게 이번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지금 어쨌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 이제 본선에 나가면서 지역구인 대구 수성으로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패한 뭐 유영아 변호사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 대구 수성을에 또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많아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플랜 B 성격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의 집이 수성구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아무리 분석해도 대구시장 후보가 되기는 힘든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하나. 그거는 결국은 가다가 항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는 예측은 유영아 후보가 다시 한번 보궐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두고 보긴 해야 되지만 뭐 여러 명분은 떨어지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사퇴를 하면 이제 보궐이 발생하는 형식이라서 보나마나 이게 전략 공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저 영역에서의 당에서 어떤 조정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당에서도 더 이상 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다른 사람은 교체될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약간의 연민과 정치력 사이에 어떤 절반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서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들 많이 했는데 그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수의 본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방선거의 강력단체장은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대구나 곳곳에서 지금 대선 후보급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대구에서도 이번에 그 후보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장성철 교수는 조금 전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한다. 김재원 의원이 또 수성을에 기웃거리는 것은 이건 정말 정치적인 명분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저 수성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라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김재원 의원은 스스로 두 번 죽는 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구 수성을 출마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나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TK 경부까지 합쳐서 거기에 계신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회복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유영아 변호사가 3등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후보가 됐다면 다음번 2024년 대구 경북에서의 공천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총선 때.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이걸 꺾어놓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성을에 유영아 변호사가 둥지를 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할 겁니다. 지도부도 마찬가지죠. 간신히 5년 만에 탄핵을 넘어섰는데 박 전 대통령이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회복한다? 그러면 또 보수파 진영은 박근혜, 탄핵, 최순실 여기에 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성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 치러질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도 과연 어떤 인물들이 출마 의견을 나타낼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선에 이제 압승을 거뒀어요. 조금 전에 뭐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글쎄요, 이번 압승이 차기 대권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다라는 뭐 이런 평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치적으로 유리하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번이 처음 선거가 아니고 두 번째 선거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에도 출마를 하셨고 네. 2022년 대선에도 출마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두 번째 출마를 하신 거고 말하자면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럼 과연 첫 번째 도전과 두 번째 도전 사이에서 어떤 달라진 점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더 감동을 주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두 번째 나올 때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지지들을 상당 부분 받았지만 그것은 국민의힘이 받는 청년층의 지지 그 분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자력으로 어떤 청년층의 지지를 전적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게 쏠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를 홍준표 후보가 그대로 받아서 젊은 청년들의 어떤 지지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사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는 또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직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지금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해서 대구시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대구의 시정을 정말 잘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한 번 대구시장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의 발판으로서 삼는다? 이거 대구시장, 대구 시민들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대선으로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직에서 물러나거나 정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럴 때 오히려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직책이 있고 언론에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가장 단적인 예로 윤석열 당선인 역시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야인으로 있는 시절 가운데서 지지율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떤 개인의 이익이 배경이 되는 정치적 지위, 위상 같은 것들은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간의 평가와는 또 다른 또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대구와 더불어서요 강원 지역 경선 결과도 발표했는데 그 결과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총 득표율은 58.29%입니다. 다음은 황상무 후보 총 득표율은 41.71%입니다.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5.88%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진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황상무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광재 후보와 이제 동갑내기입니다. 저나 그 이광재 후보나 정말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본선에 오르게 됐으니 정말 멋진 승부, 도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 후보님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요. 또 전과가 없습니다. 네. 김진태 전 의원 바로 소감을 또 발표했네요. 자, 김진욱 교수님. 김진태 전 의원의 경선 승리 어떻게 보세요? 941생. 941생. 이죠. 예, 컷오프 당하셨다가 재심에서 살아남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그 경선을 통과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전 인지도 같아요. 인지도요? 네. 일단 김진태 의원은 춘천 지역구에서 재선에 의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좀 센 언어를 많이 구사하시는 분이셨지만 사실 지역의 평가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엄청난 친화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형님, 동생, 누님, 어머님 굉장히 많은 친화력을 보여줬던 그런 평가들이 아마 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황상무 후보, 이분이 사실 강원도 출신이시지만 강원도에서 그닥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시진 않았었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TV 토론을 총괄했던 네. 그 인연으로 사실 갔기 때문에 이분은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윤심이 강원도까지 바람을 일으켜 가기엔 부족했다. 아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김진태 전 의원이 이 경선 기회를 얻게 된 배경, 바로 과거에 여러 문제가 됐던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또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공청회를 정말 주관을 해놓고 손님들을 직접 맞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공청회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님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김진태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그 말씀이 있었고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계종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한 것이지만 분명 과했습니다. 전국의 고승대덕 및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5.18 때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던 지만원 씨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내놨던 김진태 전 의원,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사실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해서 사과 요구가 이전부터 상당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과는 안 했어요. 공천이 그만큼 참 무서운가 봐요. 무섭죠. 조계종 발언은 7년 전이고요. 5.18 망언은 3년 전입니다. 그렇죠. 거듭된 그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즉시 사과에 나섰어요. 그래서 저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냐. 저걸 과연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 우리 조계종의 스님들이나 아니면 5.18 유가족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걸 명분으로 구사일생 그 본선에 진출을 했고 네. 저도 역시 김진태 의원이 경선에서 이긴 그 승리의 배경은 인지도 차이인 것 같아요. 인지도. 아무리 윤심이 배경에서 작용하더라도 후보가 갖고 있는 인지도가 낮으면 그걸 억지로 끌어올리기는 없거든요. 근데 황상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를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대선에서 이분이 뭐 TV 토론이나 공보나 이런 걸 이제 그 책임지는 역할을 했지만 주로 내부적인 역할을 했던 거여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릴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윤심 같은 것에 기대서만 이제 이 경선이나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게 또 한 번 이 강원지사 선거에서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윤심이 작용하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어떤 확고한 인지도와 지지 기반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단수 공천 받았던 황상무 후보는 마찬가지 억울하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경선은 치러졌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인지도, 윤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윤심 지금 어쨌든 이제 인수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누구 심이라는 이 부분이 인지도를 그렇게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건가? 파워가 그렇게 좀 약한가요? 일단 그 언론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뒷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지 연설을 하거나 지지 후보의 어떤 배경이 돼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하는 후보와의 경쟁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본인의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이게
또 따라가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국회의원 경력과 그동안 또 그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언론에 노출을 해왔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상무 이분은 정치적 경력이 없지만 이런 그 윤석열의 TV 토론의 그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미지는 연결돼 있지만 이게 정치적 파워로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좌절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진욱 교수하고 김재섭 위원장하고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강원도 이 선거는 이광재 대 김진태 대결로 압축이 됐어요. 자, 두 후보 어떤 승부를 펼칠까요? 먼저 예, 말씀드릴까요? 김진욱 교수부터. 예.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먼저 이광재 후보는 이미 강원도지사를 역임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강원도지사 이후에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상당히 강원도 지역에 대한 이 실력을 좀 축적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김진태 후보님은 지금 이제 춘천 베이스를 좀 가지고 지역적 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서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정당 간의 싸움이 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정당 간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평가가 좀 다를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이광재 지금 후보가 제외된 채 여론조사 나온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접점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원도 내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좋고 반면에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선거가 승리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대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 여기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김진태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가 얼만큼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느냐, 여당 프리미엄을 얼만큼 10분 활용하느냐, 선거 승리의 기세를 얼만큼 더 몰아가느냐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본선에서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먼저 발표된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승리를 거뒀죠.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 최종 득표율은 52.67%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총 득표율은 44.56%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은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김은혜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잘 사는 경기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오직 저 김은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이 경기지사 선거만큼은 확실하게 윤심이 작용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정확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경기도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의 90%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당협위원장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당협위원장 사무실에 좀 방문을 하려고 해도 방문한 횟수가요 5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협을 방문하지 못했다. 근데 김은혜 의원은요, 하루 일정들을 보면 계속 하루에 5-6군데의 당협위원장 사무실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조직에서는 상대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당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70%, 유승민 후보가 30%, 민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60%, 김은혜 후보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이제 어차피 경기도지사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뽑혔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처를 받은 유승민 후보 지지자들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진영이 분열되면 선거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측의 지지자들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민심에서 이렇게 이겼고 민심에서 이렇게 이겼다면 우리가 본선 가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더욱더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조직표에서 졌다. 이런 원한이 생기거든요. 그 원한, 응어리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 선거를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먼저 유승민 후보도 좀 찾아가시고 또 그 지지자들 위로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두수 총장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이런 속내를 밝혔는데 역시나 윤심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랬을 겁니다. 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고 또 대선의 연장선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다가갔다고 생각해서 한 2주 정도 윤석열 당선인 측에 의사타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이제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가 출마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 잡고 딱 출마를 하자마자 6일 뒤에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윤석열 캠프에 있던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거기 가서 배치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당협위원장이 줄 서는 거 보고 유승민 의원이 나를 확실히 이번에 날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당심이 민심을 이겼는데 본선에서는 민심이 당심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는 최종적으로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선출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선 시즌 2 그래서 5.3% 정도 이겼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이 김은혜 의원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진영과 진영 간의 싸움으로 되면 이제는 경쟁력이 민주당이 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일 교수님, 민주당은 아직 경기도지사 경선 안 끝났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주 중에 보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가 민주당의 어느 후보가 나와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김은혜 후보를 꺾을 후보가 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동연 후보, 안민석 후보, 염태영 후보 그리고 조정식 후보 네 분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다 그 유능하시고 어느 정도의 경륜과 경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좀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게 대선의 시즌 2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지난 대선 3구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5%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결과를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를 원하긴 하겠죠. 자, 민주당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뿐만 아니고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서울인데요.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세 분을 우선 정했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경선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추가 1인에 대해서 응답을 좀 기다리는 중이어서 그분이 수락을 하면 그분 포함 4인이 되는 거고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저녁 시간 동안에 대화를 더 나눠보기로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박영선 장관인가요? 우선 박영선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국민의힘에 머무르고 계시는 김재섭 위원장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세 후보가 이제 결정이 돼서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의 참여를 지금 계속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은 너무한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특혜다. 하게 반발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선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후보들 중에 컷오프가 돼서 3명이 남았는데 당에서는 3명 말고 1명 더 할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진애 전 의원이라든지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불만스럽고 하겠죠. 왜냐하면 우선 경선 대상자라고 하는 뭔가 좀 특이한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네. 다른 후보자들이 또 끼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 있는 3명의 카드로만은, 그러니까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라는 카드만 가지고는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돼서는 필패를 하겠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박영선 전 장관을 지금 후보로 껴넣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이 약세다, 민주당이 약체다라는 인상을 더 강하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전에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는 선거에 누가 나가고 싶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좀 뭔가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점쳐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가장 지지도가 높았고 심지어 지금 뭐 어떤 절에서 은둔을 하고 있는 당시에도 현역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출마를 권유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출마 의사가 타진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는 선거라는 프레임을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 누가 나가고 진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런 공천 과정 속에서도 잡음이 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송영길, 박주민 후보만 해도 얼마 전까지도 컷오프가 됐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천에 잡음들이 계속 끼기 시작하면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본인들의 정당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미 최종 후보가 돼서 단수 공천이 돼서 굉장히 굳건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의, 민주당 당원들의 불안감을 더 재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민주당은 저기 굉장히 잡음이 많구나. 반면에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이뤄서 이미 시장 후보 선거 준비가 끝났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림이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리고 골치가 아픈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 교수님, 그러면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영선 전 장관 경선 참여할까요? SNS 보니까 이 투병 중인 어머니 돌보는 사진 올리면서 참 난감하다 뭐 이런 뜻도 내비쳤던 것 같은데.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렵다고 생각이 보세요? 들어요. 왜냐하면 어머님 사진을 저렇게 올렸다라는 것은 본인이 집안 사정 때문에 이번에 출마가 좀 어렵다라고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왔던 승리 방정식을 한번 되돌아봐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당과 진영과 관련된 사람들이 후보로 나섰을 때는 다 졌어요. 한명숙 의원, 그리고 김민석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 강금실 전 장관. 이런 분이 나왔을 때 다 졌습니다. 근데 조순, 고건, 박원순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을 내세웠을 때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서울 시민들이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계속 나오는 분들처럼 뭐 송영길, 박주민, 박영선 이런 분들 지금 오세훈 시장이랑 여론조사 해봤자 지금 10% 이상 차이로 지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는 싸움에 왜 저렇게 혼란과 갈등을 벌이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두수 전 총장은 어떠세요, 의견이? 일단 금방 이제 말씀대로 이제 중도 확장성이나 당의 지지와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분들이 영입돼서 출마를 하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경우인데 그때는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더 상승하고 있을 때예요, 대체로. 그리고 당의 활력이나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지방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열렸을 때인데 특히나 외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야 영입도 되고 이렇게 정치의 꿈을 꾸는데 지금처럼 약간 기울어 있고 대선에 패배하고 난 직후라서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인재나 사람들을 영입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자력으로 어쨌든 이 상태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가능한 내부에서 경선을 붙여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한 3명 내지 4명의 일종의 합체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대항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선을 잘하면 오세훈 시장하고 한판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로만 여쭤볼게요. 박영선 전 장관 경선 참여할까요? 저는 참여하지 않으려면 어머니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기 뭔가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렸다.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을 했다.
이 명분을 어쨌든 만드는 사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장성철 교수는 반대 의견이죠. 예. 자, 그렇다면 박영선 전 장관 과연 경선 참여를 선언할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상황 보겠습니다.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21대 국회가 협치 국회 그리고 의회 정치를 부활시킨 협력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았는데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박원숙 의원님, 네. 이 중재안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만 딱 좀 짚어주세요. 몇 가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네. 다만 당장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모두를 이관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이제 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예를 들어 선거라든지 공직자 범죄라든지 또 대형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즉시 네. 수사권을 이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구가 설립이 돼서 그 새로운 수사기구의 수사 대응력이 일정하게 올라오게 되면 나머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완전히 이관하되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법안 중에서 가장 그 검찰에서 반발이 컸고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이 됐던 게 검찰이 보안 수사마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내용을 삭제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그 중재안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은 남겨두는 것으로 6대 범죄만이 아니고 일반 범죄까지도 검찰이 경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2차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되 별건 수사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할 시에는 그 경찰에서 수사한 것과의 어떤 단일성이나 동일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는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를 하도록 남겨둔 겁니다. 김재욱 교수님,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법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었는데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현실적인 고민들이었겠죠. 현실적인 고민이요? 네. 이번에 그 박병석 의장의 중재를 가지고 국회가 오랜만에 정치를 좀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희도 평가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극한으로 치닫던 양 당들이 하나의 중재안에 동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정당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172석이라는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안건 중재위라든지 필리버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연장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 출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지금 다음 주부터 줄줄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총리 인사청문입니다. 그렇죠. 기타 장관 그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점 20일 총 국회에 제출된 20일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내고 그 대통령은 20일 기간 중에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다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총리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2석의 민주당의 의석수에
지금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 결함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발목이 잡힌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지방선거를 이제 한 35일 정도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아주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블랙홀이 돼서 지금 기타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슈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중재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못 미치지만 네. 지금이라도 이것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까지 감행하는 일도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이에 대해서 비판도 또 상당했습니다. 관련된 발언들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 민영배 의원의 이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또 이 상의와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국회판 위장 전입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또는 의회 쿠데타라든지 이런 데서 가담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모렴치합니다. 입법 과정에 있어 쟁점 법안에 참여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의 목소리도 반영해 수기하는 완충 장치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당서를 바꾸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이제 이게 위장 탈당이잖아요. 예. 모두가 다 알고 예. 잣다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죠. 예. 일종의 이제 꼼수인데 묘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꼼수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버렸고요. 여기에 민영배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뭐 장군에 대한 멍군 이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악재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내놓는 이런 수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란 게 다수에 대한 결정과 예.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 지금 진행되는 이 방법은 폭주다. 내가 폭주다.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말아라. 소수에게 보장된 여러 가지 제도들, 원안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예. 등등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내 갈 길을 내가 갈 테니까 막지 말아라. 그거에 대한 그 명분은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쓰던 방식들, 단일 대우를 이루고 최루탄은 화염병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타협은 변절자로 간주되는 방식을 2022년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민영배 의원 탈당, 위장 탈당이다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고 이에 대해서 여론도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출구 전략을 조금 찾아야 되는데 이때 마침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번에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시일만 좀 뒤로 늦췄을 뿐이지 이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유예 기간을 4개월 유예 기간으로 그리고 뭐 1년 6개월 정도 예를 들면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박탈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던 시기였는데 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민주당을 살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공직자랑 선거범죄를 검찰이 수사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있던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도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형들도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측근들도 구속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야라고 한 것이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이 검찰의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직접적인 삶에. 하지만 검찰의 저런 추상 같은 검찰 권력을 갖고 우리나라에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상당한 그런 분들이 좀 깨끗하게 아니면 더 부패하지 못하게 막았던 효과도 있었는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이번에 막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수수 총장님, 지금 이렇게 어쨌든 중재안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보면 소위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이 법안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 그리고 탈당했던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 파괴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내부에서 좀 다독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합의를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실제 이런 원칙론자가 있고요. 또 강경하게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 행상은 거의 호랑이 등에 올라탄 행태예요. 끝까지 중간에 뛰어내리면서 잡아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탈출이 불가능한 행태로 이제 이렇게 달려갔는데 마침 이게 이제 의장의 중재안이 나와서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 마지막을 좀 마무리가 잘 된 그러니까 의회 정치의 새로운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에 상당히 그 이런 폭주하는 기관차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가 타협을 한 거니까 상당히 의회 역사상 상당히 새로운 기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확실한 이것을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좀 무리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종의 꼼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정말 본인들의 그 뭐랄까요 당적을 버린다는 건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런 무리함을 해서 계속 관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결국은 협상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학적 용어에서 보면 미친놈의 전략이라고 해서 광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인 전략. 예,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면 타협이 되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그 타협을 일으킨 그 사례가 바로 트럼프 같은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그 전략을 아주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이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무리수가 결국은 여야가 타협하게 했다. 그래서 결과는 아름답게 됐다. 그나마 의회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회의할 때 회의록 남기잖아요. 오늘 저희 회의록에서는 광인 전략만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재섭 위원장님. 네. 국민의힘은 이 중재안에 사인을 한 이유,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 아까 장성철 교수 진단처럼 권성동 위원장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좀 살려주려고 그랬던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갑자기 그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왜 그 우리 솔로몬의 판결 중에서 네. 그 아이의 엄마를 찾는 그런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결국 진짜 엄마가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이제 원내대표라 그러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권성동 의원님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그대로 간다.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급속도로 처리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이 지금 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법이 당장 지금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지금 중재안이라고 해서 나온 안 자체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수사권이 전부 박탈이 되는 것이고
6대 범죄 중에서도 2개만 남아놓고 나머지 4개는 또 박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보안이라는 면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권의 보안을 가질 수 있는 검찰에게 그걸 남겨놓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로 더 여야가 협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양보하는 심정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안건 조정이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정말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가면서 사실 이 여야 간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도적으로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의 중재안이라도 가지고 나서라도 조금 시간을 벌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두고 여론에 저희 국민의힘이 조금 더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이 법안 자체가 정말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내지는 이 법안이 그나마 나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재안 합의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그리고 그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 범죄, 여기는 증권 범죄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2개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김진욱 교수님, 이 합의를 한다, 중재안 합의한 이후에 보니까 양당의 의견이 또 좀 엇갈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해서 보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용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장치를 만들었다 이런 의견이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해석이 상당히 엇갈려요. 일단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재안은 사실은 큰 틀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요. 네. 여기에도 중재안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추가적으로 보안을 논의하자. 그렇죠. 이게 지난 작년에 언론 그 중재법에서도 언론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얘기하고 이제 그 일맥이 같은 건데요.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의장이 가지고 나온 중재안은 사실 내가 다 불러준 거다. 그만큼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중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그 법안이 영원한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 논의되지 못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놨다. 그런 데에 평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네. 어쨌든 이 중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면 이걸 법안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본회의를 한다니까 그 전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양당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아직 이게 큰 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도 엇갈리고 이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 충돌할 지점은 없나요? 있죠. 특히나 이제 그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 2가지 직접 수사권, 1차 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1차 수사권까지 분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합의안에 보면 굉장히 추상화된 표현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리고 중수청 설립 이후. 근데 중수청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설립한다. 이게 구체적 합의가 아니고 막연하게 합의를 해놨어요. 일단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정도 논의를 해서 법률적 설립을 하고 그 뒤로 1년 정도 이제 구성으로서의 설립을 한다. 그렇죠. 근데 구성으로서의 설립이 되더라도 수사학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부패범죄, 경제범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분리가 언제 이루어졌냐 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걸 이제 법률안에 담는다고 할 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중수청 설립 시한을 아예 못을 박아야 된다. 그걸 법에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반발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거를 언제까지 설립한다고 법안에 담기는 어렵고 일단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정치권 여야는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이제 법안을 가다듬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총 사퇴 건이 부장검사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고려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당연하고요.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나머지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거나 강요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은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사 사법 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기관차가 더 늦지 않게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암 진단은 이제 하지 마라. 희귀병 병동들은 문을 닫아라. 가장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병원 진단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점이 가장 걱정이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대검차장 그리고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를 감행을 했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검찰총장 사표 수리는 대통령이 하잖아요. 예. 고검장 사표 수리는 누가 하나요? 저도 그 문제는 대체로 알고 있기로는 검찰총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검찰총장 사퇴와 연동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대통령 결국 뭐 수리하는 행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사표를 수리할까요? 예, 뭐 일단 이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의 사표 수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가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걸로 저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하게 되는 행태인데 지금 뭐 여야 이런 합의와 이런 과정 자체가 국민 전체의 어쨌든 민주공화국 현재 헌법상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합의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뭐 본인들의 생각이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에 이렇게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 뭐 수사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선택적 정의를 해서 검사들의 기소율은 0.3%입니다. 제 식구는 감사고 어떤 사건을 덮어서 이익을 보고 또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해서 명성을 얻는 이게 이제 검찰의 관행이었고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계속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그 자기들만의 정의를 실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합의 본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 이하 이런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간부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좀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해야지 맨피성 사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뭐 항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등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 배경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지난번에 고발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개인 사찰 비위 묵살 의혹이나 전 정권 인사 압박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22일 날 청와대 참모 및 장관 10여 명 검찰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임종석, 조국, 강경화, 김연아 이분들 고발을 했는데 네. 이게 좀 직권남용 혐의랑도 좀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권남용은 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 또한 경찰이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해야 되느냐 이제 상당히 혼란을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민주당과 어떠한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협상의 끈으로 일단은 고발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뭐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정치 보복의 서막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까지는 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권 남용 또 블랙리스트 과거에 있었던 블랙리스트하고 묶어가지고 이분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분히 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치 보복으로 보여지는 이 다음은 또 누구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 사실 예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당혹해하면서도 굉장히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민주당 이제 무소속 양향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글쎄요, 이 주장과 지금의 이 고소 고발 건이 맞물리는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응?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고발은 무슨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 진짜? 아니 하여간 우리가 딱 없애면 그러면 뭐. 아니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같은 왜 낀 거예요 여기 또 그리고? 아. 응. 난 몰라요. 응.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응.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그 잘 오시겠습니다. 사접수한 건 봤는데 뭐 최고위원들 어차피 지금 투표할 텐데. 네. 지금 상태로는 대표님이 뭐 대표님이 잘 해주셔주면 뭐. 맞은 보시죠 뭐. 제일 중요하죠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보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해주세요. 예. 네. 네.
그래 네. 저한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예.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아무리 뭐 얘기해도 그 방송을 주 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안에 발췌해가지고 계속 다 또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그런 거 이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저는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향도 좀 큰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간 게 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 대표를 향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거가 처음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소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비상대책위원 지도부로 있으면서 이제 윤리위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을 좀 보고 했었는데 지금 이 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정치적 의미를 담아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당헌 당규에 보게 되면 그 윤리위원들의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이런 그 징계 심사 절차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징계를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의 합의만 있는 사항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어떤 뭐 성상납 의혹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시작도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서 알고 보니 의혹이 실제더라, 실체적 증거가 있더라,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지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 이번 징계 개시 절차에 여러 뭐 다른 전직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뭐 과거에 이제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이제 몇몇 윤리에 제소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징계 검토도 같이 절차가 개시가 되면서 다 같이 그냥 검토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큰 정치적 의미를 담을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 이 의혹 처음 나온 게 저는 작년 12월인가 이때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 12월에 강용석 소장이 책임당원을 모집을 했어요.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 우리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 사유서, 뭐 동의서 이런 것들을 좀 내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당에다 냈는데 그때는 윤리위에서 뭐 선거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징계 불개시를 결의를 했지만 추가 제소권이 나왔고 또한 중점적으로 녹취록하고 또 각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이 이건 당대표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징계 사유가 된 거지 어떤 성적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에 또 재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윤리를 열게 되니까 안건을 올린 건데 지금 이항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을 절대로 뭐 받아들일 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징계위원들이 이 부분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6월 달에 지방선거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당대표 지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 지냈던 김성회 정치연구소 소장이 윤심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 관련된 발언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뭔가 좀 트러블이 있거나 척을 진 분들은 좀 다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윤심이라는 것이 작동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윤심이 무섭네요. 유튜버의 폭로와 제안으로 윤리가 정말로 작동을 해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경악스럽습니다. 뭔가 정확히 나온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를 윤리위를 굳이 소집해서 지금 징계하는 이유도 전혀 모르겠고요. 박원석 의원님은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에 대한 징계심사 착수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물론 대선과 다르게 지방선거는 좀 분산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총지휘하는 이 당대표를 지금 시점에 윤리위에 징계심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의 전 정치적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대선 과정에 특히 초반에 윤석열 당선이 나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있었고 나중에 봉합은 됐지만 봉합이 된 거지 서로 간의 인간적인 신뢰까지 이렇게 깊어지거나 확인된 건 아니다. 이런 이제 관측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심사 착수가 혹시 당시에 윤심을 건드렸던 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복 아니냐, 제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뭐 세간에는 다음은 누구 차례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유승민 의원 뭐 경기도 가서 저렇게 경선에서 낙선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뭐 이 윤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그런 정치적 해석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 마지막 질문 한 30초 남았는데 윤심 언급되는 것 전혀 어불성설로 보시나요? 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가끔 보면 이제 만물 윤심설 같아요. 만물 그러니까 뭔가 윤심설이요. 납득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전부 윤심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됐다시피 홍준표 후보는 윤심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분인데 결국 후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레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전부 윤심으로 환원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요즘에 심심심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